물이 민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할머니를 감싸며 한마디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수는 입만 가렸고 한도식은 접시만 내려다봤어요. 그때 물방울 몇 개가 옆에 앉아있던 한 노인의 목도리 끝에 튀었습니다. 손자가 첫 월급으로 사준 목도리였어요. 노인은 가만히 손주의 젖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밤색 손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 실장, 들어오게. 문 밖에서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은 손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낡은 가방을 든 이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손주와 할머니를 무시하던 이 집안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나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분 전이었습니다. 상견례 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먼저 들어섰고 그 뒤로 윤복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낡은 밤색 손가방과 손때 묻은 회색 코트, 그리고 민재가 첫 월급으로 사준 회색 목도리. 문틈으로 새어든 히터 바람이 윤복희의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별실 안에는 이미 오미숙과 한도식, 아들 규태, 그리고 지수가 앉아 있었어요. 둥근 테이블 위에는 물잔과 젓가락, 아직 따뜻한 물수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견례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모든 것이 반듯해 보였죠. 하지만 윤복희가 들어서는 순간 오미숙의 시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끝부터였어요. 낡은 구두, 오래된 코트 자락, 손잡이가 다른 밤색 가방, 그리고 회색 목도리. 오미숙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복희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더니 아주 작게 비웃었습니다. 어머, 할머님은 시장에서 바로 오셨나 봐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테이블 위 공기가 아주 조금 식었습니다. 지수는 엄마를 한 번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미숙은 그 짧은 정적을 다시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자리는 다들 조금 신경 쓰고 오시니까요. 윤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가방 손잡이의 다른 부분을 한번 쓸었어요. 오미숙의 시선이 그 손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 놓인 보조의자를 가리켰어요. 할머님은 저쪽 문가에 앉으시면 편하시겠어요. 드나들기 좋잖아요. 문 옆에는 보조의자 하나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의자들과는 달랐어요. 등받이가 낮았고 다리 한쪽에는 검은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였죠. 윤복희는 그 의자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시장 골목 끝 반찬 가게에서 손님이 몰릴 때마다 잠깐씩 앉던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복희는 늘 문가에 앉았습니다. 드나드는 사람 발에 치이지 않으려고, 물건 나르는 젊은 직원들 길을 막지 않으려고 몸을 가장자리로 비켜앉는 일이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는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밀어내는 자리였어요. 민재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는 말없이 문가에 놓인 보조의자를 벽 쪽으로 밀어냈어요. 쇠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별실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오미숙의 입가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민재는 자기 옆자리 의자를 조용히 빼냈어요.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젓가락 포장지만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윤복희는 아무 말 없이 민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리고 다른 손잡이를 2번 쓸었죠. 그 아이가 누구의 이름에 기대어 고개 드는 사람이 되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윤복희는 평생 한 가지를 숨겼습니다. 민재가 알면 달라질 이름. 그리고 이 별실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을 이름이었죠. 그 아이가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자기 2발로 선 사람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가방 안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윤복희는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미숙은 몰랐습니다. 그 낡은 가방 안에 지갑 말고도 이 식탁 위에 모든 시선을 뒤집어 놓을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거요. 물잔이 놓이기도 전에 오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집은 해올 수 있는 거예요? 물잔이 놓이기도 전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가 대답을 고르는 사이 오미숙의 시선은 이미 그의 손목과 구두를 훑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계와 앞코가 살짝 다른 구두, 비 오는 날 묻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바지 밑단까지요. 오미숙은 그런 작은 흔적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볼 때 눈빛보다 먼저 상표를 보고 말투보다 먼저 사는 동네를 보는 사람이었죠. 오미숙이 물잔을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잔 밑바닥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끌렸어요. 집은요? 민재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오미숙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월세방이요? 별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민재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접혔어요. 오미숙은 이번엔 윤복희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할머님이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윤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밤색 손가방 손잡이만 조용히 쓸었어요. 오미숙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님이라도 뭘 좀 해오셨어야죠. 그 말에 민재의 눈썹이 아주 잠깐 움직였습니다. 오미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가 없으면 키운 사람이 그 자리까지 채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흰 접시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리던 오미숙의 손톱 소리만 별실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키우기만 하면 다예요? 윤복희의 손끝이 가방 손잡이 위에서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오미숙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또렷하게 비웃었습니다. 결혼 자리까지 보낼 거였으면 집 한 칸 정도는 마련해 주셨어야죠. 민재의 턱이 조용히 굳었습니다. 오미숙의 시선이 다시 민재에게 돌아왔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결혼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그녀는 민재의 낡은 시계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민재 씨는 뭘 믿고 상견례 자리에 나온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 포장지만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재는 그 손끝을 봤어요. 비 오는 저녁 회사 앞 정류장에서 우산이 뒤집힌 지수에게 자기 우산을 내밀던 날이 떠올랐죠. 그날 지수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민재는 그 말이 오래 좋았습니다. 부모 없는 집에서 컸다는 이유로 늘 먼저 눈치를 보고 먼저 물러나는데 익숙했던 사람에게는 꽤 큰 칭찬이었거든요. 지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재를 키워주셨다는 것도 민재가 첫 월급으로 할머니 목도리를 사드렸다는 것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한테 잘해야겠다. 민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할머니를 모시고 온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미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차는요? 민재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수의 오빠 한규태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끼어들었어요. 지수 정도면 벤츠 하나는 받아도 되지 않나? 그 말투는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그 가벼움이 더 사람을 눌렀습니다. 오미숙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지수가 결혼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남편이 오래된 중고차 끌고 오면 그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민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한도식이 낮게 헛기침을 했어요. 말리려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미숙의 말을 점잖게 정리해주는 쪽에 가까웠죠. 미숙 씨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한도식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민재를 봤습니다. 결혼은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민재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도식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차갑게 들렸어요. 우리도 딸을 고생시키려고 키운 건 아닙니다. 오미숙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도식은 이번엔 윤복희 쪽을 보았어요. 할머님께서 민재 군을 애써 키우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키우는 것과 결혼 준비는 또 다른 문제지요. 윤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가방 손잡이만 한 번 더 쓸었어요. 한도식은 그것을 보지 못한 척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더 단단히 준비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말에 민재의 턱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오미숙은 짧게 웃었어요. 그렇죠.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 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규태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시작부터 세팅하고 결혼해요. 집도 없이 시작하는 건 좀. 그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아도 별실 안에 누구나 그 뒤를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오미숙이 민재를 향해 다시 웃었습니다. 민재 씨, 착한 건 알겠어요. 잠깐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미숙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착한 걸로 강남집이 생기나요? 규태가 이번에는 대놓고 웃었습니다. 지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지도 않았어요. 오미숙은 그 침묵까지 자기 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미숙은 물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민재 씨 직장은 안정적이에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견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요? 그 질문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밥값을 묻는 사람처럼요. 민재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오미숙은 더 묻지 않고 짧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규태도 따라 웃었고 한도식은 말없이 물잔을 들었으며 지수는 여전히 젓가락 포장지만 만졌어요. 민재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윤복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민재만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요. 자신이 평생 키운 아이의 삶 전체를 저들이 한 줄 계산서처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요. 윤복희는 손자의 어깨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별실에 들어올 때만 해도 곧게 펴져 있던 어깨가 질문 하나마다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어요. 복희는 그 어깨를 잘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에도 그랬죠.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섰고 민재는 할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교문 옆에서 어떤 엄마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인가 봐. 그때 어린 민재의 어깨가 오늘처럼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복희는 그 작은 어깨를 펴주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늘도 그때와 같았습니다. 다만 민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복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가방 손잡이만 쓸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오미숙이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예단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결혼식 가족사진 순서표였습니다. 신부 측 가족, 오미숙, 한도식, 한규태, 그리고 지수, 그 아래로 친척들 이름이 반듯하게 적혀 있었죠. 신랑 측 가족, 거기에는 민재의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윤복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그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오미숙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미리 정리해둬야 해요. 결혼식 당일에 우왕좌왕하면 보기 안 좋거든요.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오미숙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일부러 뺐어요.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식탁 위 젓가락 하나를 빼놓았다는 말처럼요. 윤복희는 종이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방 손잡이 위에 올려둔 손가락 하나가 아주 천천히 접혔어요. 오미숙은 손톱 끝으로 순서표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가족사진은 아무래도 양가 부모 중심으로 찍는 게 보기 좋잖아요. 별실 안에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미숙은 그 정적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쪽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민재 씨 혼자 서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민재의 턱이 조용히 굳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가족입니다. 오미숙이 바로 받았습니다. 근데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하나가 민재가 겨우 붙잡고 있던 마지막 예의를 테이블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사람을 무시할 때 꼭 긴 말이 필요한 건 아니었죠. 오미숙은 윤복희의 낡은 코트와 밤색 가방을 다시 훑쳤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남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녀는 웃었어요.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지수 친구들이 물어보면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미숙은 그 침묵을 허락처럼 받아들였어요. 할머니가 키웠다. 부모님은 안 계신다. 그런 이야기까지 굳이 결혼식 사진에서 보일 필요는 없죠. 설명. 민재의 귀에 그 단어가 오래 걸렸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이 누군가의 입에서는 설명이 길어지는 자리로 밀려나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종이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젓가락 포장지만 손끝으로 만졌어요. 민재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거창한 말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마디면 됐어요. 엄마, 할머니도 가족이야.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미숙은 그 침묵까지 자기 편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자리도요. 이번에는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좌석 배치표였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은 테이블 가운데였습니다. 오미숙과 한도식의 이름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으로 한규태의 이름까지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반면 신랑 측 자리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랑 지인 성녀, 윤복희. 민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오미숙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할머님은 편하게 뒤쪽에 앉으시는 게 낫죠. 그녀는 뒤쪽이라는 말을 조금 더 또렷하게 눌러 말했습니다. 앞자리는 아무래도 양가 부모가 앉는 자리니까요. 한도식이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보태는 쪽이었죠. 결혼식은 형식도 중요합니다. 손님들이 보는 자리니까요. 규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나중에 설명해야 할 게 많으면 좀 복잡하긴 하죠.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윤복희를 가족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걸요. 함께 앉는 사람이 아니라 뒤로 밀어두면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 안쪽에 걸린 말을 삼켰어요. 할머니 앞에서 이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라는 이름이 아직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윤복희는 민재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접힌 손가락, 펴졌다가 다시 접히는 손, 참는 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는 손이었죠. 그 순간 가방 안주머니에서 다시 한번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윤복희가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화면 밝기를 가장 낮게 줄이고 들어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준비 완료. 네 글자였습니다. 윤복희는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지손가락으로 짧게 답장을 눌렀어요. 기다리세요. 전송. 작은 진동이 손바닥 안에서 한번 울렸습니다. 윤복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오미숙은 그 손짓을 보지 못했어요. 봤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낡은 가방을 든 노인이 보낸 문자 한 통이 곧 이 별실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그때 한도식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풀려는 헛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보여줄 차례라는 듯한 소리였죠. 저희 한도식품은 오늘 은성유통 PB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도식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어깨를 조금 폈습니다. 그 계약만 찍으면 전국 마트에 저희 제품이 깔립니다. 오미숙이 바로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아무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재 씨도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규태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성 쪽은 줄만 잘 잡으면 됩니다. 결국 사람 일이잖아요. 윤복희의 시선이 그때 처음으로 규태에게 닿았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눈빛은 고요했지만 가방 손잡이를 누른 손가락에 아주 작은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앞에서 젊은 윤복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사진이었죠. 그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성 반찬. 하지만 윤복희는 그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은성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복희의 손끝이 멈췄지만 별실 안 누구도 그 작은 변화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낡은 코트와 밤색 가방뿐이었으니까요. 한도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별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만 되면 저희 회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복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은성유통이요? 한도식이 웃었습니다. 네. 할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꽤 큰 회사입니다. 오미숙도 따라 웃었어요. 전국 마트에 물건 넣는 회사예요. 아무나 상대 못하죠. 윤복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색 가방 손잡이를 한 번 더 쓸었어요. 그 순간에도 한도식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방금 자랑한 이름이 자기 목을 조용히 조이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거든요. 그때 마침 음식이 하나둘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김이 오르는 접시들 사이로 참기름 냄새가 퍼지고 막 데운 국물에서는 하얀 김이 조용히 올라왔어요. 잠깐이나마 별실 안에 따뜻한 기운이 내려앉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죠. 오미숙이 물병 쪽으로 턱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할머님 가까우신데 물 좀 따라 주실래요? 윤복희의 손이 물병으로 향하기도 전에 민재가 먼저 물병을 잡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재는 오미숙의 잔을 먼저 채우고 지수와 한도식, 규태의 잔을 차례로 채운 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잔 앞에 물병을 기울였어요. 맑은 물줄기가 잔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민재는 할머니가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길 바라고 있었던 거죠. 오미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효자네요. 그녀는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마치 좋은 충고라도 해주는 사람처럼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효자 노릇보다 남편 노릇을 먼저 해야 해요. 규태가 낮게 웃었고 한도식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물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새 음식 접시가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나물 무침에서 참기름 냄새가 올라왔고 막 무쳐낸 나물의 고소한 냄새가 테이블 위로 번졌습니다. 윤복희에게는 낯설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새벽마다 손끝에 묻던 냄새였고 오래전 반찬가게 셔터를 올리기 전 가장 먼저 솥을 올리고 멸치를 볶고 데친 나물에 참기름을 두르던 시간의 냄새였죠. 그런데 오미숙이 코끝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어머. 그녀는 일부러 냅킨을 코끝 가까이 가져갔어요. 이 냄새 뭐야? 별실 안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민재의 젓가락이 접시 위에서 멈췄고 쇠젓가락 끝이 흰 접시에 닿으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오미숙의 시선은 나물 접시 위를 한번 지나더니 천천히 윤복희의 코트 자락과 목도리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밤색 손가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반찬에서 나는 건지 오미숙이 짧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할머님한테 나는 건지 헷갈리네요. 하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웃음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말은 윤복희가 살아온 시간을 통째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웃는 것과 같았거든요. 규태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도식은 물잔만 들었고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미숙은 그 침묵을 허락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그녀는 냅킨으로 코끝을 살짝 누른 뒤 이번에는 더 당당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잖아요. 우리 집안 어른들도 보는 자리인데 이런 냄새는 좀 곤란하죠. 윤복희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나물 접시에서 올라오는 참기름 냄새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오미숙의 입을 지나자 그 냄새는 갑자기 부끄러워해야 할 무엇처럼 변해버렸어요. 어린 민재가 학교 가기 전 부엌 문 앞에 서서 묻던 목소리가 윤복희의 귓가에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뭐야? 그때 복희는 늘 별것 아닌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계란말이 조금, 멸치볶음 조금. 사실 그 조금을 만들기 위해 새벽 2시간은 늘 먼저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재가 도시락 뚜껑을 열고 웃으면 그걸로 됐어요. 그 시간들을 오미숙은 냄새라고 불렀습니다. 반찬 냄새, 시장 냄새, 상견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냄새. 윤복희는 소매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려는 몸짓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오래전 새벽 4시의 반찬가게 문 앞까지 윤복희를 다시 데려다 놓았을 뿐이었죠. 민재는 그 침묵을 더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말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도, 부모 없다는 눈빛도, 월급을 따지는 질문도 이미 낯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견뎌온 시간까지 냄새라고 부르는 말은 더는 삼킬 수 없었습니다. 오미숙은 그 사이에도 자기 말이 얼마나 큰 선을 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냅킨을 접으며 민재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틀린 말 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농담 끝에 남은 웃음을 조금 머금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니까요. 한도식은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재를 향해 점잖은 목소리를 냈어요. 젊은 사람이 자존심만 세우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 앞에 놓인 물잔을 봤습니다. 잔은 아직 반도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방에서 할머니는 물 한 모금도 편히 마시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민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상견례가 아니었습니다. 신문이었습니다. 집은 있느냐, 차는 있느냐, 월급은 얼마냐, 부모 자리는 누가 채우느냐, 그리고 이제는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이냐고 묻는 자리. 질문은 계속 바뀌었지만 끝은 늘 같았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내 할머니도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맞추려면 더 낮아져라. 민재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쇠젓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윤복희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손자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윤복희가 손자를 봤습니다. 민재의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강남집도 벤츠도 월급도 참아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별실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오미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민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거둬주십시오. 오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참아왔던 말들이 한 문장씩 또렷하게 테이블 위로 내려앉고 있었죠. 제 부모님 이야기까지 참았습니다. 강남집, 벤츠, 분수 이야기까지 다 참았습니다. 오미숙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금 그 말씀은 무례하셨습니다. 별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미숙의 손끝이 물컵 근처에서 멈췄어요. 무례요?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할머니 앞에 놓인 물잔을 한번 봤습니다. 잔은 아직 반도 비워지지 않았어요. 이 낯선 방에서 할머니는 물 한 모금도 편히 마시지 못하고 있었죠. 민재가 다시 오미숙을 봤습니다. 제 할머니가 살아오신 시간을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오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아온 시간? 그 말 끝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굳었어요. 그 냄새는 저 하나 살리려고 새벽마다 반찬 만들고 시장 골목을 버티신 시간입니다. 잠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그 정적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비웃으실 시간이 아닙니다. 오미숙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척하던 말투가 그 순간 얇게 찢어졌죠.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니? 민재는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미숙의 손이 물컵으로 향했습니다. 잔을 들어 올리는 손끝에 잠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철서? 물이 민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앞머리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별실 안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미숙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고아 주제에. 방 안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굳어 있었고 한도식은 시선을 접시 쪽으로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규태도 입을 다문 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물이 민재의 턱을 타고 흘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방울이 윤복희의 손등 위로 회색 목도리 끝으로 튀었습니다. 윤복희는 그 물방울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손자가 첫 월급으로 사준 목도리였습니다. 그 위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죠. 윤복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밤색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번에는 화면을 숨기지 않았어요.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복희는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울렸어요. 두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별실안의 시선이 윤복희에게 모였습니다. 오미숙의 손에는 아직 빈 물컵이 들려 있었고 민재는 젖은 얼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윤복희는 오미숙을 보지 않았어요. 젖은 얼굴로 서 있는 손자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실장.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복희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와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통화는 바로 끊겼습니다. 별실 안에 아주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또각. 별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가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찰칵. 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봉투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의 구두 소리가 카펫 위에서 조용히 멎었습니다. 오미숙이 먼저 비웃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시선이 남자의 검은 정장과 서류 가방을 훑었습니다. 할머님이 부르신 시장 사람인가요? 남자는 오미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복희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별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도식의 손이 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규태의 눈이 가늘어졌고 오미숙도 그제야 웃음을 조금 거두었죠. 남자는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윤복희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두 글자였습니다. 회장님. 오미숙의 손에 들려있던 빈 물컵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한도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윤복희를 바라봤습니다. 윤복희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오래 접어도 모서리가 부드럽게 다른 손수건이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젖은 앞머리부터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이마를 지나 관자놀이를 지나 턱 끝에 맺힌 물방울까지요. 민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 큰 손자가 5살 아이처럼 할머니 앞에 얼굴을 내맡기고 있었죠. 윤복희의 손이 민재의 뺨 위에서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설명할 때도 아니었어요. 오늘은 끝내야 할 일이 먼저 있었으니까요. 윤복희는 손수건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얼굴에 민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이제 고개 숙이지 마라.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윤복희는 목도리 끝에 튄 물방울을 엄지로 눌렀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지키려다 맞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오미숙을 바라봤어요. 늘 조금 굽어있던 등이 그 순간 조용히 펴졌습니다. 이제는 윤복희의 목소리가 별실 안에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할미가 널 지켜줄 차례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딸깍. 잠금쇠가 열리는 소리가 별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오미숙은 그제야 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는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성유통그룹 비서실장 김무진. 한도식의 눈동자가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은성유통과 거래를 준비하는 업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직접 만나기는 어렵고 전화 한 통 연결하기도 쉽지 않다는 사람. 그 비서실장이 지금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 앞에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천천히 별실 안을 둘러본 뒤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은성유통그룹 창업주 윤복희 회장님이십니다. 별실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미숙의 눈은 윤복희의 낡은 가방으로 갔다가 김 실장의 명함으로 갔다가 다시 민재의 젖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가방, 은성유통, 고아 주제에. 조금 전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이제야 자기 귀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오미숙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장 사람이라 부르던 입이었어요. 한도식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규태는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려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은성 쪽은 줄만 잘 잡으면 된다. 그 말을 했던 입술이 이제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민재는 그제야 지난 시간 몇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밤늦게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던 할머니. 집 앞까지 찾아왔다가 허리 숙여 인사하고 돌아가던 정장 차림의 사람들. 그때마다 윤복희는 늘 같은 말로 넘겼습니다. 예전 반찬 가게 손님이야. 민재는 한 번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닫아둔 문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가 아는 할머니는 새벽마다 반찬을 묻히던 사람이었어요. 목도리를 함부로 빨지 못하던 사람이었고요. 그 할머니가 지금 처음 보는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복희는 민재에게만 조용히 말했어요. 나중에 다 이야기하마. 그리고 잠깐 손자의 젖은 얼굴을 봤습니다. 지금은 내 얼굴에 물 끼얹은 사람들부터 정리하자.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기 전 한도식의 눈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이 먼저 떠올라 있었어요. 사과가 아니라 손실. 잘못이 아니라 계약. 한도식은 이미 머릿속으로 숫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은성유통 납품이 끊기면 이번 달 어음은 어떻게 막을지. 은행 대출 연장은 누가 다시 잡아줄지. 공장 라인은 며칠이나 버틸지. 직원들 월급일은 언제였는지. 그런 숫자들이 한꺼번에 그의 얼굴 위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윤복희는 그 숫자들보다 먼저 민재의 젖은 셔츠를 봤어요. 사람을 숫자로 재던 자들이 이제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도식품 은성 PB 최종 계약 회수 통보서. 오늘 오후 6시에 서명 예정이던 한도식품 최종 계약은 이 시각부로 회수됐습니다. 한도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회장님. 그 계약이 끊기면 저희 회사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계약 하나에 회사의 다음 해가 걸려 있다는 걸 이 방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기였으니까요. 윤복희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내 손자 얼굴에 물을 끼얹을 때 한도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당신들도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요. 한도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빠졌어요. 그는 다시 앉지도 서 있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몇 장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원산지 표기 민원.
위생점검 누락 기록. 협력업체 대금 지연 내역. 접대비 장부. 은성감사팀이 오늘부로 한도식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한도식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 실장은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한도식의 얼굴이 조금씩 더 굳어졌어요. 원산지 표기 민원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경고가 있었고 담당 직원의 확인 메일도 남아 있었어요. 위생점검 누락 기록에는 날짜와 담당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대금 지연 내역은 더 길었습니다. 작은 공장들이 몇 달씩 돈을 기다렸고 납품 단가를 맞추려 야근을 반복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접대비 장부에는 한도식이 자랑하던 라인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도식은 그제야 손을 뻗어 서류를 덮으려 했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그 손을 막았습니다. 대표님, 이 서류는 이제 대표님만 덮는다고 덮이는 서류가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식의 손은 그대로 멈췄어요. 오미숙은 남편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큰 소리 치던 남자. 은성 계약만 되면 모든 게 풀린다던 남자. 그 남자가 종이 몇 장 앞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건 복수로 만든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도식품 안에 쌓여있던 기록들이었어요. 오늘은 그 뚜껑이 열린 날일 뿐이었습니다. 오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상견례를 하려던 것뿐이고 윤복희가 그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을 뿐이에요. 오미숙의 말이 저절로 멎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물컵을 들어 손자 얼굴에 부었던 손이 지금은 자기 무릎 위에서 조용히 오므라들고 있었어요. 윤복희는 다시 김 실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복희는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성급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올 때마다 방 안의 사람들은 숨을 삼켰지만 복희의 손은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하지만 한 번 정한 선을 다시 무르지 않는 사람. 그는 오래전부터 그런 윤복희를 보아왔습니다. 협력사가 어려워지면 먼저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속이고 약자를 밟는 일에는 한 번도 느슨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도식품이 무너진 건 물 한 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물이 이미 썩어 있던 바닥을 드러냈을 뿐이었어요. 윤복희는 한도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업은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도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물건을 팔면서 사람을 너무 쉽게 봤군요. 한도식이 급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서명만 살려주시면 문제되는 건 전부 바로잡겠습니다. 그 말은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산이었어요. 어떻게든 오늘 계약서 한 장만 살려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윤복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잠깐 봤습니다. 조금 전 민재의 얼굴에 쏟아진 물컵이었어요. 기회는 방금 전에도 있었습니다. 한도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손자가 정중히 사과를 요구했을 때 별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당신들은 그 기회를 물컵으로 갚았지요. 한도식의 입술이 마른 종이처럼 달싹였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한 장을 더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래처 경고 이력서였습니다. 은성유통 담당자들이 한도식품에 보냈던 개선 요청 메일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원산지 표기 수정 요청, 위생설비 보완 요청,
협력업체 대금 지급 일정 확인 요청. 그리고 맨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최종 서명 전 재확인 필요. 한도식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실무자 선에서 정리되던 일입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된 게 아니라 미뤄진 겁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한도식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서 작은 녹취 파일 목록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접대 자리 예약내역, 담당자 이름이 적힌 선물 목록, 협력업체 대표가 보낸 항해 메일. 그 모든 것이 얇은 종이 몇 장 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자기도 모르게 오미숙을 봤습니다. 오미숙도 남편을 봤어요. 조금 전까지 아무 집안이 아니라며 어깨를 세우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자랑이 아니라 책임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도식의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은성유통 구매 담당자 이름이 떠 있었어요. 한도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피커로 받으십시오. 한도식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어요. 대표님, 방금 본사에서 계약 회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서명 일정은 취소됐고 지역 물류센터에도 출고 보류가 전달됐습니다. 별실 안에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미 준비된 물량은 반출하지 마십시오. 은성 상표가 들어간 포장재 사용도 중지해 주셔야 합니다. 한도식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어요. 그 짧은 통화 하나로 한도식이 점심 내내 자랑하던 전국 마트 이야기가 테이블 위에서 접혔습니다. 오미숙은 남편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화면 하나가 자기 집안의 체면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좀 말해봐요. 오미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작아졌습니다. 한도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은성 계약을 집안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도식의 눈이 흔들렸어요. 은성의 이름을 사람을 낮추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윤복희의 시선이 한도식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이름은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 낮아졌어요. 은성, 반찬가게 간판에서 시작된 그 이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나무를 묻히던 손에서 시작된 이름이었고 어린 민재의 도시락 한 칸을 채우던 시간에서 시작된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한도식은 돈과 줄과 체면의 도장처럼 흔들었습니다. 윤복희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한도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래도 오미숙은 아직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무너질 것은 사돈자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강남집도 벤츠도 아들의 자리도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 자료. 한도식품은 은성 계약 예정서를 근거로 은행에 매출 전망 자료를 제출해 둔 상태였습니다. 한도식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계약이 회수된 이상 대출 연장 심사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도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은행 지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받지 못했어요. 벨이 울리는 휴대폰을 그저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진동이 테이블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진동 소리가 별실 안에서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어요. 한도식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지점장님. 목소리가 이상할 만큼 낮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말은 방 안에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도식의 얼굴이 대답 대신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수라고 해도 아직 검토 중이고 예,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에도 휴대폰을 귀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마치 내리면 모든 것이 정말 끝나버릴 것처럼요. 오미숙이 급히 물었습니다. 뭐래요? 한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어요.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공장장이었습니다. 한도식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화면을 본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으셔야 할 겁니다. 한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대표님, 은성 납품 스티커 붙인 물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고 차량들이 다 대기 중입니다. 공장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도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답 대신 목을대만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다른 번호가 떴습니다. 협력업체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은성 계약됐다고 해서 저희가 원가 밑으로 맞춰드린 겁니다. 밀린 대금부터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한도식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별실 안에서 회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남편을 봤습니다. 한도식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자기 회사 이름이 적힌 작은 화면 하나 앞에서 방금 전까지 전국마트를 말하던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네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성재단 급식사업부 추천 명단. 거기 한규태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 옆에는 간단한 메모도 붙어 있었습니다. 대표 지인 자녀. 면접 생략 요청. 내부 추천 우선 검토. 규태는 그 세 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규태는 그 일을 대단한 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고 담당자가 이름을 올려주고 면접 자리 하나 미리 잡히는 것. 그 정도는 다들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쉽게 말했던 거예요. 줄만 잘 잡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줄. 그가 자랑처럼 말했던 그 줄이 이제는 자기 목에 걸린 끈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 서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이력서를 수십 번 고쳐 쓰고 면접장 앞에서 손바닥이 젖도록 기다렸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불합격 문자를 받고도 할머니 앞에서는 웃던 밤들. 괜찮아. 다음에 또 넣으면 돼. 그렇게 말하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던 시간들. 누구에게는 한 통의 전화로 열리는 문이 민재에게는 몇 년 동안 두드려도 잘 열리지 않던 문이었습니다. 윤복희는 그런 민재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규태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규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윤복희가 규태를 봤어요. 내 손자는 부모가 없어도 자기 힘으로 원서를 넣고 자기 힘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규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부모 이름으로 남의 자리를 대신 앉으려 했군요. 규태의 어깨가 무너지듯 내려앉았어요. 조금 전까지 줄만 잘 잡으면 된다던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김 실장은 서류를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추천 과정 확인 요청서였습니다. 은성재단 인사위원회에 전달될 자료였죠. 이 자료는 재단 감사실로 넘어갑니다. 규태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제 지원은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 추천 기록은 남습니다.
그 말에 규태의 입술이 떨렸어요. 오미숙은 그제야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규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젊은 애가 좋은 자리 가고 싶어 한 것뿐인데. 윤복희는 오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미숙의 손이 멈췄어요. 다만 남의 자리를 빼앗으며 가는 길을 능력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규태의 고개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분노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람을 보지 않았구나. 집과 차와 부모 자리와 줄만 보았구나. 그 확인 하나가 민재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미련을 조용히 놓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 세 사람이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울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규태는 자기 발끝만 내려다봤습니다. 오미숙은 빈 물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민재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던 바로 그 컵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아직 서류 가방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얇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은성유통 임원 배우자 모임 가입 심사서. 오미숙의 손이 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오미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달 지인의 추천으로 올려둔 신청서였어요. 오미숙은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강남 집보다 더 자랑하고 싶었던 자리였죠. 은성 임원 부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고 모임 사진 한 장을 올리고 자신이 얼마나 높은 지방과 어울리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미숙 여사님께서 지난달 추천을 넣으신 건입니다. 오미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아직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부로 반려 처리됩니다.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실장은 서류를 반으로 접지 않았습니다. 찢지도 않았어요. 그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오미숙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욕심이 모두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은성은 사람을 집과 차로 나누는 분을 우리 이름 아래 두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오미숙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임 회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오미숙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이미 화면 위로 가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이 눌렸고 작게 새어나온 목소리가 별실 안에 퍼졌습니다. 미숙 씨, 방금 은성 쪽에서 연락 받았어요. 이번 가입건은 없던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추천서도 다 받고 우리도 난처해요. 상견례 자리일도 벌써 말이 돌고 있어요. 상견례 자리일. 그 말이 오미숙의 귀에 박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별실 문만 닫히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가족끼리 있었고 예비 사위는 힘없는 청년이었고 낡은 가방을 든 할머니는 말없이 참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닫힌 별실 안에서 던진 말들이 이제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집 한 채, 벤츠 하나, 냄새, 고아 주제에. 오미숙은 그 말들이 자기 입에서 나온 순서대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당분간 모임에는 나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다들 불편해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오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붙은 듯 쥐고 있었어요. 돈이 무너지는 소리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났습니다. 아들의 자리가 무너지는 소리는 서류에서 났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의 체면이 무너지는 소리는 방금 자기 휴대폰에서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일 아팠습니다. 오미숙은 이제야 민재의 젖은 얼굴을 봤습니다.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던진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자기 집안으로 돌아와 바닥부터 적시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때보다 더 빠르게요. 체면. 그녀가 평생 손에 쥐고 살던 것이 지금 이 별실 안에서 먼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윤복희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이 카펫에 닿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 안의 모두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 무릎은 조금 전까지 누구보다 높이 앉아있던 무릎이었습니다. 강남 집을 말하던 자리, 벤츠를 말하던 자리, 할머니 이름을 지우던 자리. 오미숙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윤복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복희는 그 무릎을 내려다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문가의 보조의자에 앉히려던 사람을 마음속에서 먼저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일이었죠. 오미숙은 그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첫마디도 사과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손자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윤복희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내 손자인 줄 몰랐으면. 오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부모 없는 청년 얼굴에는 물을 끼얹어도 됩니까? 오미숙의 입이 벌어졌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미숙은 그 짧은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소리라도 질러주면 변명할 틈이 있었을 텐데 민재는 조용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 앞에서 오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넘은 선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윤복희는 그 침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도 방관의 한 형태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도식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계약만 살려주시면 예단이고 뭐고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민재군, 저희가 사위로 받겠습니다. 아주 귀하게 윤복희가 그를 받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내 손자는 당신들이 받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조건도 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어요. 윤복희는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민재야, 이건 내 결혼이다. 내가 정해라. 민재는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민재를 보았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처음 만났던 날 지수는 그 얼굴이 좋다고 했습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반듯한 사람 같아서 좋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지수는 그 반듯한 사람이 무너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번 했지만 정작 그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는 고개만 숙였어요.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지수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민재는 젖은 셔츠 소매를 내려다봤어요. 아직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엄마를 말렸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제 할머니를 문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냄새라는 말을 막지도 못했고 제 얼굴로 날아오는 물컵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지수 씨가 저를 좋아했던 건 맞지만 제 편이 될 준비는 안 되어 있었다는 거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 씨, 나도 말리려고 했어요. 엄마가 너무 갑자기. 민재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 지친 기색이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알아요. 지수 씨가 불편했다는 것도 압니다. 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과 막아서는 건 다르잖아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테이블 옆 문가에 놓인 보조의자를 봤습니다. 처음 윤복희가 밀려났던 자리였어요.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으라고 들었을 때 지수 씨는 젓가락 포장지만 만졌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다시 지수에게 돌아왔습니다. 집과 차 이야기가 나올 때는 고개를 숙였고요. 지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냄새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제 얼굴에 물이 날아왔을 때도 지수 씨는 늘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다. 그 말에 지수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민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옆에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복희는 아무 말 없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민재가 자기 목소리로 자기 자리를 세우고 있었어요. 젖은 셔츠와 젖은 머리로도 민재의 등은 이상할 만큼 고다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오늘 잃은 것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믿었던 사람 앞에서 자기 할머니가 혼자 모욕을 견뎌야 했던 그 순간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더는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테이블 위 물컵을 봤습니다. 자기 엄마가 들었던 컵, 자기가 막지 못했던 컵. 그 컵은 비어 있었지만 지수에게는 아직도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보였어요.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컵 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관계도 그랬습니다. 그 말에 지수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그 눈물을 붙잡지 않았어요. 이미 늦은 눈물이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옆에 섰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날 별실을 나올 때 민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한 번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윤복희는 그런 민재의 옆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고 벽에 걸린 조명은 지나치게 환했습니다. 민재의 젖은 셔츠 앞섭이 그 빛 아래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김 실장이 조용히 외투를 가져왔습니다. 민재가 받지 않으려 하자 윤복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입어라. 감기 든다. 그 말은 회장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 뚜껑을 덮어주던 할머니의 말이었어요. 민재는 그제야 외투를 받아 어깨에 걸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 안에 민재의 젖은 얼굴과 윤복희의 회색 목도리가 함께 비쳤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좀 못났죠. 윤복희는 민재를 보지 않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아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너를 지켰다. 그 말에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젖은 얼굴 위로 이번에는 물이 아닌 다른 것이 올라오려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윤복희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상견례장 안에서는 누군가의 집안이 무너지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오래 참아온 손자 하나가 겨우 자기 자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호텔 현관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오래 숨을 참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윤복희는 아무 말 없이 목도리를 풀어 민재의 젖은 목가에 둘러주었습니다. 할머니 건데요. 내가 사준 거잖니. 그러니 내 것도 된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 말 속에서 오래된 시간을 들었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내어주는 사람. 자기 이름도 자기 자리도 자기 따뜻함도 늘 그렇게 나누며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자기 할머니였습니다.
민재는 그 목도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물에 젖어 차가웠던 천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목도리는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처음으로 자기가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목도리가 다시 자기 목에 둘러졌습니다. 돌고 돌아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서 지켜주는 물건처럼요. 참 오래도 버틴 목도리였습니다. 민재는 호텔 입구 유리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젖은 셔츠, 할머니가 둘러준 회색 목도리,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윤복희.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민재는 이 상견례가 잘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오미숙이 조금 무례해도 참자고 생각했고 한도식이 돈 이야기를 꺼내도 웃어넘기자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곤란해질까봐, 할머니가 불편해할까봐, 자기 하나만 낮아지면 모두가 편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자기 하나가 낮아지는 일은 결국 자기 옆에 선 사람까지 낮아지게 만든다는 것을요.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앞으로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윤복희가 민재를 봤습니다. 누가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오늘처럼 늦지 않게요. 윤복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목도리 끝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리고 복희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 말 하나에 민재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참 오래도 버틴 어깨였습니다. 그날 이후의 일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한도식품 물류창고의 은성 납품 스티커가 하나씩 떼어졌습니다. 출고 대기 중이던 박스들은 창고 한쪽에 그대로 쌓였어요. 전국 마트에 깔릴 거라던 제품들이 갈 곳을 잃은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할 위생 점검 통보와 세무자료 제출 공문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프린터가 멈추지 않고 종이를 뱉어냈어요. 한도식은 그 종이 더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전국 진열대를 꿈꾸던 손이 오늘은 공문 첫 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오미숙이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 집 현관에는 압류예고 통지서가 붙었습니다. 벤츠는 리스 회사 직원이 몰고 갔어요. 차 키를 내놓는 오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던 사람이 자기 집을 잃기 시작했고 벤츠 하나는 받아도 된다던 사람이 자기 차를 먼저 잃었습니다. 규태는 추천 기록이 남아 지원하던 자리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른 회사 면접에서도 은성재단 청탁 이야기가 따라붙었어요. 줄만 잘 잡으면 된다던 말이 이제는 규태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드나들던 모임 단톡방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견례에서 예비 사위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더라. 고하라고 했다더라. 그 할머니가 은성유통 회장이었다더라. 오미숙이 가장 아끼던 것은 체면이었습니다. 그 체면이 돈보다 먼저 무너졌어요. 지수는 민재에게 여러 번 문자를 썼습니다. 미안해. 그날 내가 내 옆에 서 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문장은 번번이 전송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었고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가벼워져 있었으니까요. 민재는 이미 그 방을 나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한 사람의 뒤늦은 후회를 더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오미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 물컵만 들지 않았어도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며칠 뒤 민재와 윤복희가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민재는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어릴 때는 이 골목이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와 백화점에 간 이야기를 할 때 민재는 할머니 반찬 가게 냄새가 벤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저녁 무렵의 시장은 참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말소리로 따뜻했어요. 윤복희가 문득 민재를 보며 물었습니다. 냄새나니? 민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정말 여러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방금 부친 전 냄새, 뜨거운 어묵 국물 냄새, 비닐봉지에 담긴 나물에서 올라오는 익숙한 냄새. 민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요. 윤복희의 손이 가방 손잡이 위에서 멈췄어요. 민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은 냄새예요. 그 말 하나에 윤복희의 눈가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윤복희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밤색 손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오미숙이 시장 모임이라 비웃던 그 가방이요. 민재는 그 가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가방 안에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늘 품고 다니세요? 윤복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앞에 서 있는 젊은 윤복희. 앞치마를 두르고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 뒤로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성 반찬. 민재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윤복희는 사진을 다시 가방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 건넸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라. 제가요? 그래. 내가 알아야 할 시작이니까. 민재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가방 안에서 윤복희와 함께 움직인 흔적이었어요. 민재는 사진 속 젊은 할머니의 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조용하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눈빛.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큰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자란 것이었구나. 내가 오늘 냄새라고 들은 그 시간이. 윤복희가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여기서 시작됐다. 작은 반찬 가게 하나가 수십 년을 지나 은성 유통이 되었어요. 하지만 윤복희에게 그 시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어린 손자의 도시락을 챙기던 그 손이었어요. 윤복희가 민재를 봤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이름 때문에 고개 드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았다. 민재가 할머니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내가 숨긴 이름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참았더구나.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이름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오래된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윤복희가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오래 참고 있던 숨이 천천히 풀리는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사진을 품에 넣는다는 것이 할머니의 이름을 빌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것은 자기 시작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반찬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 낡은 가방을 숨기지 않는 일, 문가에 밀려난 사람을 다시 자기 옆자리로 앉히는 일이었어요. 그날 상견례장에서 무너진 것은 결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강남 집과 벤츠로 사람의 값을 매기던 집안의 민낯이었고 냄새라 부르며 짓밟았던 한 노인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이제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가방 속에 들어있던 것은 초라함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낸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낡은 가방을 보고 쉽게 판단했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집 한 채나
차 한 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꽃편지 사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따뜻하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